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의 시작과 끝, 통합과학부터 과학노술까지 김필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되게 어려웠죠? 선생님이 봤을 때도 작년에 비해서 고1 과정이 상당히 심혈기로 낸 것 같아요. 작년 되게 쉬웠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금방금방 풀어서 한 뭐 30분인가? 40분에 다 풀었어요. 설명 해설을요. 근데 오늘 아마 해설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 왜냐면 중학교 내용을 작년과 다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을 발췌해서 특히 이제 통합과학에서 여러분이 수능에 나올 부분 있잖아요. 되도록 중학교 내용을 많이 끌어모아서 통합과학의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부분과 연계된 부분을 많이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와 이거 되게 어려운데? 갑자기 이거 중등 난이도가 아닌데?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되게 많았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아마 1학년 통합과학이 수능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2학년 때부터는 선택 과목만 나오다 보니까 그냥 이제 가볍게 중등 개념을 이제 플러스 짬뽕해서 조금 이제 과학적인 일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잘 알고 있니? 모르니? 이 정도 물어본 것 같고요. 이제는 이 부분이 나오니까 이제 조금씩 연습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은 한 50% 정도는 지금 통합과학, 고1 통합과학이랑 연계되는 내용이고, 뭐 충분히 그렇게 수능에 나올 수도 있어요. 한 절반 정도는 그런데 이제 중학교 내용이라서 이 통합과학 내용에서는 좀 벗어나는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그 절반 정도도 과학의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밀도라든지 부피라든지 뭐 힘이라든지 뭐 그런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배경식을 좀 알아둬야지만 조금 폭넓게 여러분이 대비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학년 통합과학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데? 아니야. 관계는 없지만 그 내용 자체는 과학적인 기본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계가 돼요. 아셨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천천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나씩. 자,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 이렇게 학생 나오는 문제들은 사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서 각각 이 학생들이 맞는 거 틀린 거 골라봐라 라고 했었죠. 그렇죠? 자, 일단 여기서 과학은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문제의 조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문제 조건이 뭘 줬나라고 봤더니 별 얘기 없어요. 그냥 해력풍 정도만 나오고 다른 얘기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과학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일단 얘가 상승을 했어요. 상승 기류가 생기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하강 기류가 생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상승 기류가 생긴다는 얘기 뭐야? 여기 있던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공기가 비죠. 그죠? 얘는 여기 있던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공기가 비죠.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저기압이 되는 거고 여기는 고기압이 되겠죠. 그리고 공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채워넣어 하면서 있지. 그치? 공기를 이제 채워넣게 될 텐데 자, 여기 공기가 없으니까 자, 채워넣자. 고에서 저로 이렇게 공기 문자 이동하고요. 고에서 저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죠? 많은 데서 적은 대로. 그런데 우리는 키가 작기 때문에 여기 살아요. 요만큼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인이 아니란 말이야. 위쪽까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위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요. 아래만 생각한다. 뭐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얘 바람이 바다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항상 바람의 이름은요. 불어오는 쪽 기준이야. 바다에서 불어오면 해풍, 육지에서 불어오면 육풍, 동쪽에서 불어오면 동풍, 서쪽에서 불어오면 서풍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알았지? 산에서 불어오면 산풍, 골짜기에서 불어오면 골풍. 조금 이제 그거를 이제 골풍이라 원래는 골짜기에서 곡풍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골풍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얘는 불어온 쪽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얘는 바다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얘는 해풍이 불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틀렸습니다. 이해됐죠? 자, 낮동 안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가열돼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얘는 육지는요. 비열을 비교해 보게 되면 비열은요. 비열의 개념 알지? 그치? 얼마나 빨리 데워진가. 즉 1g의 물질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인데 쉽게 얘기하면 비열이 작으면 빨리빨리 데워지고 빨리빨리 식어요. 비열이 크면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어요. 물은 비열이 상당히 크죠. 바닷물. 그렇기 때문에 비열은요. 바다 쪽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얘는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어요. 빨리 식습니다. 얘는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누가 더 빨리 가열돼요? 그렇죠. 얘가 빨리 가열돼요. 왜? 비열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맞는 얘기죠. 자, C. 기압은 바다에서가 육지에서보다 높아. 보세요. 저기압, 고기압이죠. 그죠? 누가 높아요? 바다가 현재 고기압. 왜? 공기가 많이 몰렸으면 고기압이죠. 얘는 공기가 위로 올라갔잖아. 그럼 저기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C도 맞겠네요. 야, 첫 번째 문제부터 사실 설명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쉽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이 내용 오래전에 배웠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요. 자, 그래서 답은 B와 C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는 들어있는 개념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조금 더 쉽긴 해요. 자, 2번 문제. 학생이 작성한 일기래네요. 2025년 땡월 땡일이야. 땡땡 행사를 기념하는 드론 라이트 쇼를 관람했대요. 드론에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RGB네. 그지? GB네요. 빛의 삼원색인 것 같아. 그지?
생생한 장면들이 연출되었고요. 특히 드론의 LED로 연출한 빛이 밤하늘의 보름달과 어우러져 매우 감동적이다. 하면 달이야, 달이고요, 그죠? 얘가 지금 드론이란 얘기야. 자, 옳은 설명을 고르세요라고 돼 있네요. 자, 기억은 빛의 3원색이다. 그쵸? RGB죠, 그죠? 여러분들 모니터 보게 되면 RGB 있어요, RGB. 그죠? RGB가 빛의 3원색이 되겠습니다. 기억 맞고요. 그다음에 니은 광원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니은이 뭐예요? 현재 달이거든요. 달. 우리가 여기서 광원이라는 얘기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달은요, 달에서 내는 빛은 뭐냐면 태양의 반사광이에요. 태양의 반사광, 태양빛이 달에 반사돼서 우리한테 보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스스로 빛을 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달은 광원이 아니에요. 이해됐지, 그치? 자, 그래서 얘는 광원의 정의를 아느냐를 묻는 문제였고요. 자, 디귿. 니은이 보일 때 지구는 태양과 달 사이에 있다. 자, 무슨 달이에요? 현재 지금 보름달이죠. 보름달이네. 자, 보름달은 언제 있는 거예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저기가 선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 주변을 뱅글뱅글 지구가 돌겠죠, 그죠? 지구가. 자, 지구가 여기 있어요. 자, 얼스로 갈게요. 얼스. 그 다음에 달은요, 여기 있겠지, 그치? 그러면 달이 여기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배웠었지. 태양빛이 너무 세기 때문에 가려서 안 보여요. 위아래 있으면, 그렇죠? 반땡만 보이겠지. 상현 하현이 보이겠죠? 여기 있으면 태양빛이 전체가 다 반사가 되는구나. 다 반사되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반사되기 때문에 이 반사된 빛이 쫙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보이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지구는요, 태양과 달 사이에 있다. 지구는 태양과 달 사이에 있다. 이게 맞구나. 자, 그래서 이것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기억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 통합과학에서 아마 다루게 될 거예요. 광합성이죠. 광합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광합성이 무엇인가, 이건 사실 생명과학보다는 화학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광합성 자체가.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기억에 대한 설명이래요. 기억은 광합성과 호흡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내가 말해버렸어. 근데 읽어볼게요. 식물 나오잖아.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X와 물로부터 포도당과 Y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었지, 그치? 자, X와 물, 식물이니까 광합성을 하겠죠, 그죠? 빛 에너지 이용하는 거, 그치? 빛이 있으려면. 그러면 식물이 어떻게 하면 잘 자라요? 뭘 줘야 돼? 그렇지. 빛과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되고 또, 그래요. 여기에 바로 CO2가 있어야 돼요.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되는 거지. 얘가 지금, 자, X와 Y는 이산화탄소와 산소 중 하나가 여기 있었죠.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포도당하고 뭘 만들어요? 그렇죠. O2를, 산소를 만들겠죠. 이건 어렵지 않죠. 이 과정을 뭐라 그래요? 그렇지. 기억, 광합성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찾았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포도당은 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놈을 식물이 만들었으면 그걸 동물이 먹겠죠, 그렇죠? 그러면 동물이 암냠냠 먹게 되면 동물도 에너지원이 동물한테 이동하겠죠. 옳은 설명을 고르세요라고 돼 있네요. 자, 기억은 광합성이다. 방금 얘기했듯이 광합성이 맞아. 자, 니은 염록체에서 기억이 일어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광합성은 염록체에서 일어나죠. 참고로 세포호흡은 어디서 일어나죠? 그렇죠.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단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의 가지수는 Y가 X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Y는요, 뭐였어요? 현재 지금 Y가 O2였지, 그죠? O2였어요. X가 CO2였죠, 그죠? 원소였어, 원소. 여러분, 원소가 뭐예요? 원소는 종류를 의미하죠, 그 종류, 그지? 그래서 원소란 건 입자의 종류를 의미해요. 참고로 원자는 뭐예요? 원자는 개별 입자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지, 그치? 얘는 원자 몇 개야? 2개 있는 거야. 얘는 원자 몇 개예요? 1개? 여기 2개니까 총 3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원소는 몇 종류예요? 입자 종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산소 한 종류, O라는 산소 원자 한 종류가 있는 거고, 얘는 C 한 종류, O 한 종류. 얘는 몇 종류예요? 2종류가 이렇게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언더스탠딩 되시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디귿에서 원소의 가지수는 얘는 한 종류고 2종류인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Y가 X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야, 그렇지? 이거잖아, 그렇지? 요렇게 쓴 거는 요 명제들 한번 써봤다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가 찾아본 거랑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가 되는 거죠. 아니죠. 한 종류가 2종류보다 클 수는 없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뭐예요? 기억 니은 3번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요게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는 이제 여러분 나중에 통합과학에서 이 열화학 반응이랑 좀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낸 것 같은데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별로.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4번 문제 읽어볼게요. 반응이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열 에너지래요. 출입,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 거죠.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을 이용한 사례가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물체가 열을
열 에너지를 흡수해요. 얘가 흡수할 거야. 이 물체가 흡수할 거야. 또 어떤 물체는 있지, 그치? 열 에너지를 방출할 거야. 흡수하는 이러한 물체가 있고 방출하는 물체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얘는 열 에너지 흡수하게 되면 자, 열 에너지를 흡수할 테니까 주변의 열을 뺏어가요. 자, 그럼 주변이 어떻게 돼요? 아유, 주변 추워요. 주변이 추워요. 그치? 그런데 얘는요, 열을 방출한다면 얘가 스스로 열을 방출해봐. 열을 방출한단 말이야. 그럼 주변이 어떻게 될까요? 주변이 더워가 되겠지. 주변 더워가 돼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난 주변이야. 이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물질이 주인공이라고 여기서는요. 그럼 내가 차가우면 이 물질은 이게 되는 거고요. 나는 주변이니까. 내가 따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물질은 방출하는 물질이에요. 자, 그러면 가를 볼게요. 냉찜질팩을 말이 안 되네. 냉찜질팩이에요. 냉찜질팩을 누르면 어쩌고저쩌고 질산암모늄 어쩌고저쩌고 해서 시원해진다. 내가 시원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얘는 요 팩은요, 열을 흡수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손난로를 흔들면 처리산소와 반응해요. 따뜻해진다. 아우, 더워져. 내가 더워져. 아, 열을 방출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용기에 물을 넣으면 산화칼슘과 반응해 음식이 데워진다. 이거 뜨거워지는 거잖아. 얘도 열 방출이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쉽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물질 기준 말고 내 기준으로 춥냐 덥냐만 따지면 된다는 얘기야. 내가 따뜻하면 얘는 열 방출을 내가 따뜻하는 거고, 내가 차갑다는 얘기는 얘가 열 흡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열을 방출한 사례만으로 알맞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나와 다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걸 많이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어서 3점짜리 문제를 냈는데 아마 꽤 많이 틀렸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4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코스모스를 향해 가고 있는 박각시나방과 박각시나방에 있는 세균을 나타낸 거래요. 자, 각각 동물계, 식물계, 원핵 생물계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었죠. 뭐 동물, 식물은 우리가 뭔지 알 거야, 그죠? 나 동물이잖아. 강아지 동물이고. 식물은요, 알잖아. 꽃, 나무 이런 것들. 근데 원핵 생물이 뭐지? 아우, 오래돼서 가물가물해요, 그죠? 원핵 생물이란 건 뭐냐면요, 얘는 원핵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생물이죠, 그죠? 원핵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생물을 우리는 원핵 생물, 원핵 세포로 구성된 정확히 말하면 단세포죠, 그죠? 단세포 생물이었죠. 원핵 세포는 뭐냐? 원핵 세포는 자, 이 원핵 세포, 원핵이 뭐였어요? 얘는 핵막이 없었죠. 핵막이 없고 그 다음에 뭐도 없어요? 세포 소기관도 없어요. 그렇지? 그런 걸 원핵 세포, 단순한 형태의 이런 세포라 얘기했었지. 원핵 세포가 원인할 때 원자야, 근원 원자. 요거의 반대는 이제 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3학년 때 배울 건데 진핵세포라고 불러요. 진화한 세포다 이 뜻이에요. 나아갈 진짜를 써서. 어쨌든 이 중에서 단세포는 누구예요? 얘밖에 없지, 그치? 얘가 바로 원핵 생물계가 되겠고요. 얘는 나방이니까 움직이니까 얘는 동물계가 되겠죠. 얘는 식물계가 되겠죠. 다 쓸까요? 식물계, 동물계, 원핵 생물계. 다 찾았네요. 자, 그러면 기억의 세포에는 세포벽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식물계의 세포벽, 식물 세포는 뭐가 있어요? 세포벽이 있죠, 그렇죠? 그 세포벽의 성분이 셀룰로스였습니다. 참고로 조금 더 자세히 배우게 되면 이 원핵 생물계 세균도 세포벽이 있어요. 얘랑은 좀 다르지만 펩티도글리칸이라는 물질로 된 세포벽이 있고, 이건 나중에 마찬가지로 3학년 때 배울 거예요. 어쨌든 자, 세포벽이 있다 맞고요. 자, 니은, 기억과 니은은 모두 다 다세포 생물이다. 다세포죠. 이 두 개는 다세포, 세포가 여러 개 모여서 만들어진 다세포고요. 세균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얘는 단세포 생물이다. 하나하나가 생명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맞고요. 자, 디귿은 원핵 생물계에 속한다. 그렇죠. 디귿은 원핵 생물계에 속하는 거죠. 답은 그래서 모두 맞는 5번이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죠? 할만 할 거예요. 자,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힌트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 힌트를 여러분이 놓치게 되면 이 문제를 당연히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힌트 볼게요. 중요한 힌트. 자, 뭐가 있냐. 액체 상태의 아세톤이 들어있는 찌그러진 공이 물속으로 정지한 채로 떠 있대요. 이 찌그러진 게 여기 있단 말이야. 원래 여기 있었단 말이야. 안에 들어있었어요. 뭘 안에? 아세톤의 기화로 인해서 공이 펴지면서 위로 떠올라서 정지했대요. 얘가 뾰로롱이 떠올랐겠죠. 그죠? 자, 이때 중요한 거, 찌그러진 공과 펴진 공이 작용하는 부력은 같다라고 돼 있었지, 그치? 자, 부력이 뭐예요?
물에서 있지, 그치? 이런 액체에서 어떤 물체가 뜨려는 힘. 그러니까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아래에서 위로 밀어내는 힘을 우리 부력이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뭐 아르키메데스 알잖아, 그지? 유레카 하면서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빨갛고 나가서 유레카 막 했잖아, 그지? 맞지? 왕의 그 왕관 무게를 왕관 안에 은이 섞여 있는지 안 섞여 있는지 알아내려고 왕이 시켰는데 결국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목욕탕에 찾아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여기는 부력은 같다라고 했는데 이 부력이 어떻게 되냐면 봐봐, 얘가 가라앉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공간을, 이 부피만큼을 얘가 차지하는 거지, 그지? 이 부피만큼을 차지하는 만큼이 부력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얼마만큼 부피를 차지, 물속에 요만큼의 부피를 차지하는 거죠, 그죠?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부력이란 건 부력이 커지면, 부력이 크다는 얘기는 요 공이 어떻게 돼요? 여기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물에 잠긴 부피가, 이 물체가 물에 잠긴 부피가 크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지금 작용하는 부력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원래 요 부피하고는 어떤 거야? 두 개의 부피가 같구나. 요걸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찾아내야 돼요. 부력의 정의를 통해서. 다행히도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1학년 과정의 통합과학에서는 이 부력을 배우진 않아요. 다행히도. 하지만 힘의 개념을 배우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힘의 한 종류다, 이렇게 생각해서 같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따로 부력이 배우진 않기 때문에 그냥 힘은 여기까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내용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죠? 다행이긴 하지, 그지? 부력 좀 어렵잖아,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서 찌그러진 공과 펴진 공에서 동일한 물리량을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공 내부에 있는 아세톤 분자수 보세요. 얘는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액체 상태의 아세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아세톤의 기화가 됐대요. 아세톤이 기화가 있다는 뜻은 뭐야? 여기는 다 액체. 자, 액체 아세톤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는 뭐가 된 거예요? 그쵸? 기체 아세톤이 된 거란 말이야. 이 전체가. 오케이? 그러면 이 탁구공이 완전히 찌그러져서 꽉 막혀있잖아, 그치? 공에 들어있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액체의 아세톤 분자와 기체로 된 아세톤 분자는 어떻게 해요? 똑같겠지, 그치? 왜? 액체가 기체가 된 것 뿐이니까. 외부에서 아세톤이 들어오거나 나오거나 하지 않았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공 내부에 있는 아세톤 분자수는 언제나 같습니다. 왜? 막혀있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 다음에 공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마찬가지야. 이 플라스틱의 무게와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아세톤 분자의 무게, 이 플라스틱의 무게와 안에 있는 아세톤 분자의 무게는 어때요? 같죠. 전체 이 질량, 자, 이 중력이란 건 질량에다가 얼마를 곱해요? 9.8을 곱한 값이지, 그치? 9.8 질량이었잖아, 여러분들 했을 때. 그러면 이 질량만 같으면 이 무게도 같은 거네요, 그렇죠? 질량은요, 결국 이 플라스틱 무게와 안에 있는 아세톤 분자의 무게, 플라스틱 무게와 안에 있는 아세톤 분자의 무게로 되겠지, 그치? 근데 분명히 아세톤 분자의 수는 같다고 얘기했었죠. 얘가 액체든 기체든 분자수만 같으면 아세톤 분자의 질량은 동일해요. 그럴 거 아니야, 그치? 자, 액체와 기체 차이가 뭐야? 아세톤 분자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요거 차이지, 그치? 이 개수는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분자의 개수가, 오케이? 그래서 플라스틱 껍데기와 그 다음에 아세톤 분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질량이 같고요. 질량이 같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같아요? 무게도 같은 거죠. 무게, 즉 중력이 같은 거죠. 중력은 다른 말로 무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공이 물에 잠긴 부피. 아까 얘기했었죠. 부력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력은 물에 잠긴 부피에 비례한다 얘기했었죠, 그죠? 그럼 얘는 다 잠겼지, 그치? 부피가 이 부피와 이 부피가 동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죠. 조금 어려웠어요. 부력의 정의를 여러분이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은 얘는 중학교 때도 배운 문제지만 고1 통합과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원소가 어떻게 생겨먹었는가? 즉 원소가 얘가 어떤 원자가 이온이 될 때 얼마나 전자를 얻거나 얼마나 전자를 잃니?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배우거든? 고등학교 때는. 근데 우리 중학교 주식까지도 풀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일단 플루오리나 이온과 알루미늄 이온을 각각 나타낸 거래요. 사실 플루오리나 이온은요, 이 플루오린이 요게 된 거고요. 얘는요, 알루미늄이 요게 된 거죠,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일단 얘랑 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플로린의 원자의 전자수는 11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주기율표로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기율표 외우지 않았으면 여기는 이걸 세세요. 1개, 2개, 3개, 4개, 3개, 하나, 둘, 셋, 넷, 5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아, 지금 얘는 전자가 10개네, 그치? 그런데 얘가 F-여야 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플러스가 자, 원자에게는 플러스 있죠. 그죠? 플러스가 몇 개였지만 요거 숫자랑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렇지. 여기 안에 9 플러스가 이렇게 있게 되면 9 플러스와 그다음에 전자 10개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그 원래 이 플로린은 어떻게 있던 거예요? 그렇지. 얘는 플로린은요. 9번이었어요. 자, 보통 원자 번호를 여기다 쓰거든요. 9번. 9번이 무슨 뜻이냐면 양성자가 9개 있는 뜻이야. 그런데 양성자가 원자일 때는 양성자가 9개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도 원래 9개 있는 거야. 그래서 또이 돼가지고 중성원자가 된단 말이야. 아니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우, 전자 하나를 얘가 더 얻었어. 어딘가에 와 전자를 얻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F 마이너스 된 거죠. 그래서 얘는 전자가 몇 개 된 거야? 10개가 됐구나. 전자가 10개 됐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같은 식으로 얘도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얘는 현재 전자 10개 있죠. 똑같네요, 전자가. 10개인데 얘가 지금 이 상태가 전자가 10개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원래 그러면 전자가 10개였잖아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 3 플러스가 된단 말이야. 3 플러스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요 마이너스랑 안에 있는 원자이랑 더했을 때 이거 두 개가 더해서 얘 마이너스 10이고요. 플러스 얼마를 더하면 플러스 3이 나오겠니? 그렇죠. 바로 13이죠. 그래서 얘는 13 플러스 때 있고 13. 자, 플러스 13이 나올게요. 플러스 13과 마이너스 10을 더하면 어때? 플러스 3이 나오죠. 원래는 중성이었어요. 그럼 몇 번이겠어요? 아, 얘는 원래 13번이었는데 13번이고 전자도 이렇게 3개가 더 있었어요. 원래. 그런데 이 전자를 홀라당 누군가 가져갔단 말이야. 그럼 이게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돼? 아, 전자가 10개 됐군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써야 돼요. 아, 얘는 전자를 3개를 잃어서 이렇게 됐네요. 그런데 우리 화학식에는요, 이렇게 빼기를 잘 안 써요. 그래서 어차피 요 놈이랑 같은 거죠. 그죠? 여기서 빼서 간 거잖아. 이걸 등식이라고 본다면 얘를 이쪽으로 살짝 지우고 넘겨서 플러스 3 마이너스 해도 똑같은 반응식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약속할 때 여기다 빼기를 안 쓰고 더하기만 쓰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에 전자 3개가 빠졌어요 대신에 여기다 더하기 전자가 나왔어요.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얘기가. 이거 중학교 때 배웠었죠. 여러분들 3학년 때. 그지? 자, 그래서 자, 다 설명했고요. 우리 얘도 이 중에 하나는 뭐야? 얘게 아니었어. 그지? 외부에서 뺑뺑뺑 들어온 거죠. 이거 들어왔다 칠게요. 원래 자기 전자는 요거였지.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 F 원자의 플로린 전자수는 11개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플로린 전자수 11개인가요? 아니죠. 몇 개였어요? 원래 F 원자는요. 11개가 아니라 몇 개였어? 9개였죠. 왜? 얘가 9번이었죠. 9 플러스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알루미늄 원자가 전자 3개를 잃으면 Al 3 플러스 된다. 자, 알루미늄 원자가 전자 3개를 얻으면 그렇죠. 3 플러스 되는 거 맞고요. 원자 핵의 전하량은 알루미늄 원자가 플로린 원자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전하량이 뭐야? 원자 핵 요거죠. 알루미늄 얼마야? 13이죠. 자, 13 플러스였고요. 얘는 9 플러스죠. 오, 얘가 더 크네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알루미늄 원자가 얘보다 크다. 오, 똑같이, 그지? 똑같으니까 어때? 얘도 맞다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몇 번이에요? 니은, 디귿 4번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7번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통합과에서도 이거 모르면 안 돼. 아마 1학년 중간고사 때, 1학기 중간고사 때 이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다시 한번 보고 가세요, 이거. 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더 쉽게 풀려면 주기율표를 외우세요. 훨씬 더 쉬워. 수해, 리베, 붕탄, 질산, 플레나, 말근, 염화카칼 있죠? 그럼 얘가 몇 번인지 알겠고 그냥 풀 수 있단 말이야. 중학교 때는 막 우리가 해석하면서 풀었는데 주기율표를 외우게 되면 훨씬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게 7번 문제가 되겠고요.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문항.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낮에 학교 화단에서 관찰한 초록색 비비추 잎의 표피를 나타낸 것이다. 뭐 비비추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요? 기억은 기체가 들어가는 통로래요. 이거 이름 뭐죠? 그렇지. 까먹었을 수 있어. 기체 기자를 써서 구멍공 써서 기공. 기체가 들어가 다니는 구멍.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배웠을 때 이 주변에 이 세포를 뭐라 보였어요? 이거를 공변세포다라고 배웠었지, 그지? 공변세포가 몇 개가 있었어요? 얘도 공변세포고 여기는 공변세포죠, 그죠? 총 2개의 공변세포가 감싸고 있는 가운데 구멍을 뭐라 그래요? 기공이라 얘기했었죠. 공변세포가 자 쭉쭉 이렇게 되면서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열리가 반복됐었지, 그지? 그죠? 자, 그래서 이 얘는 기공, 즉 기체, CO2나 산소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이, 즉 수증기 형태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통로도 되겠죠. 자, 기억, 비비추 잎에서 초록색 빛이 빨간색 빛보다 더 많이 반사된다. 자, 이거 어떻게 알아요? 문제 조건에 보게 되면 초록색 비비추 잎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태양빛이 들어갔어요. 태양광은요 보통 백색광이에요. 빨주나 초, 파남보가 다 합쳐진 백색광이 들어가게 되면 저기 눈이 있어요. 내가 눈. 내 눈으로 요게 무슨 색으로 보인다고요? 초록색으로 보인다고. 자 그러면 당연히 그지 어떤 물체가 얘가 들어갔으면 다 반사하면 하얀색으로 보이겠지 그지. 근데 나머지 다 흡수하고 거의 흡수하고요. 요놈 있지. 어떤 거? 초록색 빛만. 초록색 빛에 해당하는 파장만 반사를 하는, 많이 반사를 하는 거지, 그지? 반사를 해서 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초록색 비비추 입으로 보이는 거야. 그럼 당연히 다른 빨간색 빛은요. 빨간색 빛도 반사를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아마 이 양이 너무너무 극히 적을 거야. 거의 다 빨간색 거의 흡수해요. 거의 빨간색은 흡수할 테고 아주 쬐끔 반사할 수도 있어. 이건 잘 모르겠으니까 그지. 사실 모든 빛은 다 흡수하는 그런 물체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 반사할 거지만 어쨌든 간에 얘가 초록색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초록색 빛은 초록색을 가장 많이 반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니은 기억은 공변세포로 둘러싸 있다. 방금 썼네요. 맞고요. 자 디귿 기억을 통해 들어오는 이산화탄소 양은 낮을 때가 밤일 때보다 많다라고 돼 있어. CO2는 언제 많이 흡수되겠니? 그렇지. CO2는 뭐 할 때 써요? 얘는 광합성할 때 써요. 광합성에 사용하는 거지. 그러면 광합성은 낮에 하니 밤에 하니? 그렇죠. 낮에 하죠. 왜? 빛 에너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밤에는 CO2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공을 통해서 CO2를 잘 흡수를 안 해요. 오히려 어떻게 될까? 얘도 세포호흡을 하기 때문에 산소를 내뿜겠지. 그치? 그럼 낮에는요. 물론 산소 내뿜겠지만 어때? 광합성을 너무 활발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확 흡수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낮일 때가 밤일 때보다 많다가 맞죠. 그쵸? 디귿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8번 할만했어요. 자, 그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좌절을 겪었을 거야. 아우 저항 이거 너무 어려운데 중2 때 배웠던 이 전기 에너지 요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죠. 근데 다행히도 통합과학에서는 요 전기 에너지가 아주 간략하게 전자기 유도, 즉 전기가 생기는 과정만 간단하게 배우고 요 회로를 안 배워요. 빠졌어요, 요 내용이. 요 내용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뭐 전력 수송 뭐 이런 것도 있었는 작년까지는 올해는 빠져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어려운 요런 유형의 내용들은 이제 통합과학에서는 구경을 할 수가 없고요. 물리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이걸 좀 할 거예요, 나중에. 어쨌든 우리 배웠으니까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요.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다. 자, 어떤 게 직렬이고 어떤 게 병렬이니? 저항 여기 있네요. 저항이 일렬로 연결되어 있지? 그렇지. 얘를 직렬 연결이라고 불러요. 얘는요, 두 개가 위아래로 나란히 되어 있죠, 그렇죠? 얘를 병렬 연결이라고 부르죠. 찾았네요. 직렬, 병렬. 자, 그리고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 전압이 2V, 4V, 6V일 때, 자, 얘가 각각 전류가 가나가 각각 20ml, 몰라 60ml, 80, 160, 240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잘 보게 되면 어떤 특성을 알 수 있냐면 전압이 있지, 그지? 점점 증가할수록 전류는 어떻게 되니?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자, 8, 26, 83, 24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맞지, 그지? 몇 배가 됐어요? 얘가 2배가 됐고요. 얘는요, 3배가 됐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오메 법칙을 들어봤었지, 그치? V는 IR 여러분들 들어봤었죠? 맞죠, 그죠? 자, 이 V는 IR 식을 통해서 구해낼 수도 있지만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 문제는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 표에서 규칙성만 찾아내면 돼요, 간단하게. 전류가 얘가 80에서 160 2배가 됐더니 3배가 됐더니 자, 2배, 3배 증가하는구나. 즉 전압이 2배, 3배 증가할 때마다 전류도 2배, 3배가 증가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간단히 보여줄게요. 얘가 저항이 만약에 얘가 일정하다면 일정하죠. 사실 이렇게 연결해 놓게 되면 저항이 변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맞죠? 전체 저항이에요. 전체 저항이 변하지 않겠죠? 그러면 전류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전압도 커지겠네요. 그래서 전류와 전압은 서로 비례하기 때문에 2배, 3배 이렇게 닿아요. 오케이? 전류가 점점 커지다. 자, 여기서 몇 배가 된 거야? 얘가 2배가 된 거죠. 몇 배 됐어요? 3배가 됐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전류값도 2배, 3배가 돼요. 그럼 당연히 여기 가운데 A 값은 얼마 될 거예요? 얘가 40이 되겠죠.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A를 찾는 방법은 저 A는요. 요 결과에서 찾아냈어요. 됐죠? 이해됐어? 자, 이제 밑에 선지 같이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했어요. 옳은 거 골라라. 자, 여러분 체크를 했을 테니까 하나씩 볼게요. 기억은 병렬 연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억은 병렬이었어요. 기억이.
자, 같이 볼게요. 위에 올릴 수가 없어서. 기억이 뭐였어요? 기억이 아까 직렬 연결이었죠. 그죠? 여러분들 아까 썼어요. 그래서 얘는 병렬이 아니라 얘는 직렬이다 라고 쓰면 되겠고요. A는 40이다. 아까 구했었죠. 그죠? A 40. 왜냐면 아까 요 식에 의해서 저항이 일정하잖아. 전체 저항이야. 이거 전체 저항. 자, 전체 저항이라 전체 값이에요. 전체 전압과 전체 전압은 전체 전류 곱하기 전체 저항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오메 법칙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전체 저항, 그냥 전체 생각해서 전체 직렬 연결, 전체 병렬 연결이 있었을 때 자, 전체 흐르는 전압과 전체 걸린 전압과 전체 흐르는 전류를 생각하게 되면 얘가 일정하게 되면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 구했듯이 얘가 얼마였어요? 얘가 40이었죠. 그죠? 오케이. 자, 니은 맞고요. 자, 디귿. 회로 전체의 저항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요. 하나의 값을 더 정해놓고 비교해 볼게요. 자, 요거 볼게요. 전압이 2V로 일정하다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볼게요. 요게 지금 고정된 거야. 자, 일정한 거 일정한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우리 디귿 구할 때도 뭘 쓸 거예요? V는 I, R을 쓸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값이에요. 전체 전압은 전체 전류 곱하기 전체 저항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때 V가 전체고요. 자, 이때 만약에 얘가 V가 일정해요. 하듯이 일정하잖아. 그치? 일정하죠? 그치? 일정한 거야. 자, 지금 요걸 본 거야. 요 2를 일정하다 가정하자. 자, 그러면 V가 일정할 때 얘가 일정했어요. 그러면 I와 R은 무슨 관계니? 아, 반비례 관계구나. V가 일정하게 되면 만약에 전류가 커지게 되면 전체 저항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게 되겠죠.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아까 체크한 부분, 자, 저 부분을 보게 되면 요거를 뭐 1번이라 할까요? 1번으로 보여. 1에서 전류 비교해 볼까요? 전류 I 가하고요. I 나중에서 누가 더 크니? 가하고 나중에서 그렇죠. 나가 더 커요. 근데 아까 얘랑 반비례한다며, 그지? 얘가 커지면 작아진다며. 아, 따라서 자, R 전체 저항이에요. 전체 저항 R 가와 R 전체 저항 나는요. 이게 크게 되겠죠. 나가 더 커져요. 가가 더 커져요. 자, 그래서 나에서가 가에서 크다는 얘가 더 크다라고 돼 있는 거지, 그지? 아, 얘는 틀렸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V는 IR 가지고 푸는 건데 이 세 가지 식을 가지고 V, IR 가지고 뭐가 일정한지만 여러분 판단해 놓고 그 다음에 푸는 문제예요.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하고 이제 아주야 끝났어. 물리학 선택할 학생들만 이제 2학년 때부터 이제 내신 대비를 할 거고요. 통합과학 1학년 때와 수능에서는 안 나와요, 이제. 물론 간접적으로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낼 수는 없어요. 아셨죠? 그죠? 그래서 정말 다행이지, 그지? 이거 있었잖아. 문제 정말 어렵게 낼 수 있어요. 정말 다양한 문제를 있지, 그지? 정말 재미있고 어렵게 낼 수 있는데 그래요. 전기가 참 중요하거든, 사실. 나는 그래요. 나 옛날에 나 전공이 사실은 대학원은 과학 교육을 했어요. 통합 과학 교육을 했었는데 학부 때 대학생 때 대학은 선생님은 전자 전기 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재밌었어. 나름 재밌었는데 잘 안 맞아서 내가 그걸 안 했고 공대에서 나중에 취업을 안 한 거고요. 어쨌든 전기 분야는 현대 산업에서 정말 중요해요.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거 다 전기야. 전기가 아니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전기 제품, 전자제품이잖아, 그치? 그렇죠? 그래서 과학에서 사실 1학년 때 과학에서 그 전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난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빠진 게 좀 너무 아쉬워요. 근데 여러분은 다행이야. 왜냐하면 전기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정말 이렇게 재밌게 낼 수 있거든. 근데 그분이 여러분한테는 좋지만 나는 조금 아쉽긴 해. 그분이 사실 과학을 배우는데 훨씬 더 유용할 것 같거든, 내 생각에는. 또 어쨌든 뭐 내가 만든 책이 아니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답은 뭐가 돼요? 니은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이거는 이제 3점짜리 문제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돌에 대해서 관심이 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이거를 이제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돌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 돌들에 대해서 달달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무슨 암이냐,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보다 잘하더라고, 어떤 학생이. 자, 어쨌든 제주도를 보게 되면 바닷가에 색이 어둡고 까만색에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은 화성암이 존재한다. 화성암이 뭐였어요? 화산 분출을 위해 화산이 식어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이 화성암 이거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현무암이죠. 우리가 배웠던 게 화산암 2개가 있었어요. 화성암이, 그지? 현무암과 그다음에 뭐였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렇죠.
그다음에 화강암이 있었죠, 그죠? 화강암은 뭐예요? 보통 이제 뭐 여러분들 돌 계단 비석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화강암이죠. 입자가 좀 존재하죠. 까만색 무슨 입자 등등등 점찍기가 존재하는 거고요. 현무암은 아마 제주도 같은 데 가봤을 거예요. 가면 어때 까만 돌이지 마치 석탄처럼 생겼지. 근데 구멍이 빵빵 뚫려 있단 말이야. 그걸 현무암을 얘기하죠. 자, 얘는 현재 퇴조감이에요. 근데 뭐가 포함되어 있대요? 자갈이 들어있대요. 이 자갈이 포함된 퇴조감을 뭐라 불러요? 역암이라 부르죠. 참고로 모래가 퇴적된 건 뭐예요? 사암이죠. 점토가 퇴적된 건 뭐 쉐일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그치? 근데 얘는 자갈이 퇴적됐기 때문에 역암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답은 그래서 나왔어요.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모르는 게 있는데요. 뭐 규암 이런 건 뭐예요? 규암 이런 건 뭐냐면 이거는 사암의 변성암이에요. 사암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돼서 만들어진 게 규암 정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석회암은 주요 성분이 뭐냐면 CaCO3야. 탄산칼슘이거든. 그래서 얘는 이 석회암은 보통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퇴적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화학적 퇴적, 바닷물에 있는 Ca와 CO3 성분이 가라앉아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혹은 생물체, 조개 껍데기가 보통 CaCO3로 되어 있거든요. 조개가 죽으면 껍데기가 남잖아요, 그지? 그건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바닷 밑에 가라앉아서 계속 쌓이게 되면 이게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얘도 일종의 퇴조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갈이랑 관계없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이게 10번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 1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11번 문제도 이런 문제도 통합과학에서는 나오진 않아요. 사람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거든. 자, 통합과학에서는 뭘 배우냐면 일반적으로 생명과학은 진화, 그 다음에 생명의 다양성 뭐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 다음에 DNA, RNA 뭐 이런 것들 있지, 그지? 그런 것도 배우고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고2 때 배우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요 문제는 나오진 않을 거야, 여러분들이. 근데 어쨌든 나중에 고2 때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다 보게 될 겁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림은 사람 눈과 중추신경계가 시각신경으로 연결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각각 대뇌, 홍채, 수정체 중 하나다. 자, 보세요. 누가 대뇌야? 뻔하지. 크잖아, 대뇌. 그치? 아, 이거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보게 되면 요 부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아, 여기에 지금 뭐가 되는 거야? 홍채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얘는요. 요 알, 볼록렌즈에 해당한 부분이죠. 얘가 수정체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옳은 걸 골라봐라. 기억은 동공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의 조절에 관여한다. 그렇죠. 얘가 홍채가 수축하냐 이완하냐에 따라서 이 가운데 구멍, 자, 요 앞에 구멍 있죠. 요 구멍이 커지거나 작아지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가 동공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게 되겠죠. 조리개 역할을 한다고 우리 배웠었죠, 여러분들,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은 먼 사물을 볼 때가 가까운 사물을 볼 때보다 두껍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니은, 이게 좀 어려운데 수정체. 자, 볼게요. 우리가 자, 화살표로 할게. 가까운 걸 볼 때는요, 가까운 게 훨씬 더 크게 보이지, 그지? 멀리 가면 작게 보이죠. 그래서 자, 멀리 가면 작게 보여요. 그럼 여기 수정체만 그려볼게요. 수정체가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얇았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지금 상이 맺혀야 돼요. 이게 망막이야. 망막이 상이 맺혀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놈이 뻔뻔 가서 요 수정체의 두께만큼 이렇게 굴절이 됐어요. 여기 쫙 맺혔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얘는 크게 보이지, 그치? 그러면 굴절이 더 많이 돼야 돼, 적게 돼야 돼요? 그렇죠. 더 큰 각으로 이렇게 휘어져야지만 이거 되는 거죠. 그러려면 당연히 얘가 굴절이 많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수정체,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가 더 뚱뚱해져야지만 더 많이 꺾이겠지, 그치? 그래서 가까운 거 볼 때는 수정체는 두꺼워지고요. 멀리 볼 때는 수정체는 얇아져요. 그래서 먼 사물을 볼 때가 가까운 사물을 볼 때보다 두껍다. 틀렸죠. 반대로 돼 있어요. 가까운 거 볼 때는 두꺼워지고요. 노란색처럼. 먼 거 볼 때는 얇아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시각세포가 받아들인 자극은 디귿으로 전달된다. 그렇지. 우리가 본 거는 내 대뇌에서 내가 이거 봤구나, 뭘 봤구나를 인지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맞는 게 되겠죠. 답은 그래서 기억 디귿 어디 있어요? 3번이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되겠어요. 자, 할만하죠? 그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맞춰보겠습니다. 12번 문제. 이건 이제 염분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원에서 연결이 돼. 지구과학원이래. 옛날 지구과학원. 지구과학에서 연결이 될 거예요. 2학년, 3학년 때. 얘는 뭐냐? 두 해역에서 500g씩 비커에 담은 해수 AB와 동일한 공을 넣은 모습이래요. 염분은 35, B의 염분이에요. 35 PSU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35 PSU가 뭐냐면 얘가 바닷물, 해수 1kg에 염류가 얼마 있는 거예요? 염류가 35g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닷물 1kg 있으면 그걸 다 증발시키면 뭐가 나와요? 소금이 35g 나온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럼 얘는요. 해수가 지금 500g 있단 말이야. 500g. 그리고 얘가 공하고 이 해수와의 관계. 공이 가라앉아 있네요. 떠 있네요. 아니 그러면 누가 더 밀도가 큰 거야? 얘는요. 자, 밀도 비교해 볼게요. 밀도는요. 공이 더 커. 누구보다? 해수 A보다. 얘는요. 공하고 해수 B를 보게 되면 얘가 밀도가 작네. 얘가 더 크네요. 그럼 두 개를 종합해 보게 되면 공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A의 밀도가 작고요. 그 다음에 B의 밀도가 크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여기가 더 어때? 짜다는 얘기야. B는 더 짜다. 짜다가 되는 거고요. 얘는 싱겁다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치? 자, 그래서 밀도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밀도가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그지? 얘는 누가 더 커요? B가 더 컸죠. 그래서 땡이 되겠습니다. B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은 35g이다. 이거 틀리기 쉬워요. 잘 보세요. B는요, 분명히 얘가 35 pS를 했기 때문에 35g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얘는 1kg 기준이었지. 근데 얼마 있어요? 500g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 500g이면 이때는 염류, 즉 소금이 얼마가 나와요? 35g의 반땡, 17.5g이 나와요. 이게 됐죠? 그렇지? 자,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옳게 고치려면요, 얘가 17.5g이다 라고 써야 되는 거지. 그렇지? 17.5g. Understand? 자, 디귿. A와 B에 녹아있는 염류에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로 같다.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배웠었죠. 그렇죠? 법칙이었죠. 이거 아주 간략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C라는 해역이 D라는 해역이 있어요. C라는 해역이 예를 들어서 이 PSU가 얼마나 할까요? 뭐 14 PSU로 할까요? 15로 할까요? 15 PSU예요. 얘는요 30 PSU야. 자, NaCl 양이 얘가 예를 들어 14만큼 있다고 칠게요. 14g 있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얘는요 28g 있다고 칠게요.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 이온들은 얘는 1g 있는 거야. 얘는요 2g 나타나는 거지. 그치? 자, 비율 보세요. 항상 몇 대 몇이야? 14대 1이야. 얘도 하면 14대 1인 거죠. 그죠? 뭐가 달라? 짠 정도는 달라요. 하지만 이러한 염분들, 즉 이온들 사이에 이 비율은 얘가 14대 1이면 얘도 무조건 14대 1이야. 비율이 똑같다는 얘기야. 오케이? 소금은 다를 수 있어요. 소금의 양은. 하지만 전체적인 양은 다를 수 있지만 이 비율은 똑같다. 이거 왜 그러냐면 결국 여기 있는 염분이란 건 결국 물의 양만 다른 거야. 물이 얼마나 많냐, 적냐 이 차이만 있는 거지. 그 안에는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소금은 원래 그대로 있던 게 그대로 있는 거야. 계속. 오케이? 그 차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이 염류의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염분의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되겠죠. 자, 그래서 디귿이 맞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겠죠. 자, 이게 12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3문제도 이제 조건을 따지는 되게 조금 생각을 여러분이 많이 했을 것 같은 문제인데요. 조건을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알았죠? 그치? 조건이 바뀌면 답이 틀려요. 이게. 조건 볼게요. 가는 주사기의 입구를 막은 것을, 나는 가의 피스톤을 서서히 밀어넣은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첫 번째 조건. 주사기 속의 온도는 가와 나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온도가 같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온도는 왜 나타나요? 이 안에 있는 분자들이 그치 얼마나 자주 충돌하냐,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크냐, 작냐를 나타내는 게 온도예요. 자, 온도에 비례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속에 있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랑 비례해요. 그러니까 분자가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 요거랑 관계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옳은 설명만을 한번 골라볼게요. 압력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봐. 가에서 나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렇게 홀랑 이동했어요. 이렇게 가는 동안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부피가 감소했지, 그치? 맞죠, 그죠? 이렇게 가는 동안 부피는 줄어들었어요. 부피가 줄어들었으면 우리 보일의 법칙이라는 거 배웠었죠, 그죠? 압력은 어떻게 돼요? 압력은 증가해야지. 그쵸? 그래서 얘를 누르고 이게 삥 누르면 어떻게 돼? 손에 막 그냥 압력이 막 느껴질 거 아니야. 그만 손을 막았다면. 그래서 압력은 나가. 자, 압력이 증가했죠. 그죠? 나가 가에서보다 큰 게 맞습니다. 니은 분자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 크다라도 있는데 분자의 크기는요 안 변해요.
그럼 왜 이렇게 얘는 크고 작습니까? 이건 분자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이 차이란 말이야. 얘는 좀 분자가 좀 멀찍이 있는 거고 얘는 좀 같은 분자의 개수가 가까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분자의 크기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같다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얘는 틀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자의 운동은 가에서가 나에서 더 활발하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렇죠? 분자의 운동이랑은 뭐랑 관계 있어요? 오로지 온도랑만 관계돼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활발이 아니라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네요. 답은 그래서 1번 기억이 맞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조건만 가지고 푸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조건이 주어졌느냐? 운동은 온도랑 관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피와 압력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다. 보일의 법칙. 이거 배웠었지, 그지? 그래요.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맞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14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자, 14번도 마찬가지로 조금 복잡해요. 복잡한데 잘만 보면 어렵진 않아요. 할만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잘만 보면 어렵지 않아. 14번 문제. 자, 보겠습니다. 처음에 온도가 다른 액체 A와 B래요. 처음에 온도가 달라요. 온도가 다른 액체 A와 B. 같은 부피만큼 동일한 용기에 그지 물을 동시에 넣고 10분이 지났을 때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10분 지났을 때예요. 처음 높이가 이게 이만큼이었으면 얘는 위로 볼록 올라갔네 이만큼 그지? 얘는요 볼록 내려갔네요, 그렇지? 아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순간 넣은 순간부터 10분마다 측정한 A, B 값이래요. 그리고 X와 Y는 A, B 중 하나라고 돼 있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X를 자 0분에 넣어서 60도였죠, 그렇죠? 근데 얘가 온도를 몰라. 하지만 두 온도가 같아요. 그렇지? TX, TX였기 때문에 얘도 같아요, 온도가. 얘도 같아요. 뭘 할 수 있냐면 얘는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물 40도 미지근한 물에 하나는 뜨거운 거 넣고 뜨거운 것도 차가운 거 하나씩 각각 넣었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뜨거운 건 식겠지, 온도가. 그지? 얘는 온도가 내려갈 거란 말이야, 좀. 그지? 이 온도보다 내려갈 거란 말이야. 얘는요 이 온도가 좀 높아지겠죠, 그죠? 그렇잖아. 대충 뭐 40도는 아닐 거란 말이야. 한 20도에서 60도 사이에 어떤 평형 온도가 나타나겠지, 그지? 그거 얼마인지 몰라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이걸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계산식이 나와 있다면 알 수 있지만 요 자료만 가지고는 이게 정확히 몇 도다라고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있지, 그치? 여기서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간다는 사실 알았어? 오, 그래요. 그러면 얘가 10분 이후는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얘는 10분 후부터 이미 열평형이 일어났구나. 열평형이 완성되었다라고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이제 열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서는요. 온도가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여기서 Y는 A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거랑 이거랑 연결시킬 거야. 얘는 처음 높이보다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처음보다 온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높아진 게 되는 거고요. 얘는 원래 이 높이였는데 어떻게 돼? 얘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이 온도가 식어서 어떻게 된 거? 부피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얘는 B는 처음보다 온도가 낮아졌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어떤 게 온도가 높아지고 낮아졌어요? 얘는 온도가 낮아진 거고요. 얘는 온도가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B가 되는 거고요. 얘는 A가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Y는 A가 맞는 게 되겠고요. 자, 2번 T0는 20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T0가 20이야? 아니었죠. 얘는 미지근한 물에 지금 넣었는데 20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 사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T0는요. 얘 온도와 얘 온도 사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40도도 아니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는 20도에서 40도 사이에 아니죠. 60도 사이에서 얘가 평형을 이루겠지. 그치? 맞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간값쯤에서 평형을 이룰 거란 말이야. 자, TX와 TY다라고 되어 있어. TX, TY. 자, 누가 더 커요? TX가 TY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얘가 올라가서 자,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일단 60도짜리는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0도짜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그래프 그려봤죠, 여러분들,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나중에 만나네요. 이게 얼마인지 몰라네,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만난단 말이야. 그러면 크다 작다가 아니라 두 개는 어떻게 돼요?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틀렸어요. 4번 0에서 10분 동안 A에서 물로 열이 이동한다. 자, A는 온도가 낮았죠, 그렇죠? 낮았기 때문에 어떻게 물이 높았죠, 그렇죠? 물에서 얼로 A로 이렇게 그지 열이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물이 아니라 물에서 열로 두 개를 바꾸면 되겠고요. B에서 입자 사이의 거리는 20분일 때가 10분일 때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B에서 20분이나 10분이나 어때요? 같죠. 그렇기 때문에 입자 사이 거리는 어때요? 같다가 되겠습니다. 온도가 같으면 입자 사이 거리도 같은 거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맞겠네요.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 그지? 자, 이게 14번이었고요.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15번은 최근에 배운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 있게 풀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 제일 마지막 2학기 때 배웠었죠. 그렇죠? 사람의 생식에 대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통합과학에서는 연결이 안 되고요. 나중에 생명과학에서 여러분이 연결될 거예요. 고2 때 배우는 거. 자,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과 수정란 A가 분열하여 B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체세포 한 개에는 46개 들어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써요? 얘는 46이다 라고 쓰는 거지. 그치? 이게 체세포의 핵상이었죠. 그럼 생시세포는요? N은 23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생시세포는? 생시세포. 이렇게 배웠었지? 그치? 생각나죠? 여러분들?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이 있는데 감수 1분열은 뭐가 분리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감수 1분열은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요. 상동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염색체 개수가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치? 2분열은요.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염색체 개수는 변하지 않아요. 아이고, 분리가 일어나죠. 자, 기억. 감수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 그치? 여기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서 자, 염색체가 몇 개였어요? 1개, 2개, 3개, 4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지. 그치? 얘랑 상동은 얘랑 상동이죠. 그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가운데가 찢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짝꿍들이 찢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짝꿍이 없는 거지. 그치? 상동이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개수가 반으로 줄어들고요. 니은 정자 한 개에는 23개의 염색체 들어있다. 야, 생기세포 이거죠. N은 23, 23개. 오케이? 맞죠? 자, 디귿. 세포 한 개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는 A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A와 B가 뭐냐면요. A는 수정란이야. B는요. 지금 현재 난할하는 세포란 얘기야.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요. 바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체세포 분열과 거의 유사한 분열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체세포 분열이니까 당연히 이 한 개 기준 한 개 어디 있어? 한 개. 세포 한 개 들어있는 거. 이 세포에 한 개 들어있는 거나 요 반땡이 한 개죠. 여기 들어있는 거나 당연히 얘는 체세포 분열 형태이기 때문에 요 놈이나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2에는 46이고 요 하나도 2에는 46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2배가 아니라 같다가 되겠죠. 얘는 틀렸네요. 답은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아이고, 밑에 살짝 올려볼게요. 3번이 되겠나요? 3번이네요. 3번 이렇게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문제가 남았는데요. 조금 어려운 문제가 하나씩 들어있어요. 자, 16번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좀 쉽고요. 자, 16번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장 마지막에 2학기 기말 때 했던 내용이라서 좀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 은하에 대한 거예요. 우리 은하. 그래서 우리 은하의 모양, 그치? 막대기 나선팔을 가진 형태입니다. 좋아, 그치? 태양계 위치는 태양계는 우리 은하 나선팔에 위치합니다. 어때요? 맞는 얘기 같지, 그치? 맞아요, 그치? 자, C는 나선팔이 정확히 어디 있냐면요. 우리 은하 나선팔의 중심으로부터 한 3만 광년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다고 배웠었지, 그치? 우리 은하의 이 지름은 총 지름은요 10만 광년 정도 됐었죠, 그죠? 산계 성단은요 주로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분포합니다가 아니라 어디 분포해요? 나선 8에 분포하죠. 중심부에는 구상성단이 존재했었죠. 그래서 구상성단은 늙은 별들, 나이 든 사람은 같이 모여 살기를 좋아하지. 뭐 그렇게 외웠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건 틀렸네요. 답은 그래서 A, B, 3번이 맞겠죠. 이거는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지? 최근 배운 거라서 아마 쉽게 풀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야 이제? 17, 18번이 문제예요. 그치? 17, 18번. 자, 17, 18번 아니 17, 19번이구나. 17번을 보시게 되면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요거는 일과 에너지에서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거든요. 잘 보세요. 일단 주어진 게 뭐냐면 높이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구하라는 게 뭐냐면 이때의 온도 에너지가 얼마니? 라고 물어봤다는 얘기야. 그리고 각각 있지, 그치? 얘가 P와 Q를 지나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 이때의 온도 에너지 얼마였어요? 운동 에너지 한번 써볼게요. 이때 운동 에너지가 2야, 그치? 이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예요? 에너지는 8E예요.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요만큼 내려갔을 때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요. 이때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요. 위치 에너지는 뭐랑 같아요? 증가한 운동 에너지랑 동일해요. 그러면 8인가요? 8이 맞나? 8 잘못 썼나요? 9이구나. 아유, 왜 그래? 9이죠. 9이.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일로 갈 때 있지, 그치? 얘는 얼마가 증가한 거야? 8, 이만큼이 증가했구나. 그러니까 8, 2가 증가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얘가 8,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뜻이야. 2가 되셨지, 그치? 그럼 이제 얘랑 이제 비교해 볼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여기서 증가한 위치 에너지랑 동일한 거지. 그럼 얘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현재 지금 요 높이가 얼마만큼 감소한 거예요? h만큼 감소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P에서 R까지는 요 높이가 얼마만큼 감소했어요? 원래 4H에서 얘가 H가 됐으니까 얘는 3H만큼 감소한 거네요. 그렇죠? 아하, 높이가 몇 배 감소했어요? 3배만큼 감소했구나. 아, 얘랑 얘가 있지, 그치? 얘는 1배, H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다면 얘는 3H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구나. 이걸 조금 다시 쓰게 되면 정리해 써줄게요. 여러분들이 물리를 그냥 눈으로 풀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볼게요. 만약에 얘가 P에서 Q까지 갔다 칠게요. P에서 Q까지 갔어요. 이때 있지, 그치?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 한번 구해볼게요. 감소량 대충 얼마야? 그치? 뭐 원래 식은 여기서 이걸 빼는 거지, 그치? 자, 뭐 9.8M 4H에서 9.8M 3H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건 얼마예요? 그렇죠. 9.8MH가 남아요. H만큼이, 그치? 요 H만큼. 이게 질량 M이라 한다면. 그만큼 남겠지, 그치? 그럼 이제 거꾸로 P에서 R로 될 때 있지, 그치? R로 될 때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은 얼마게? 여기서 일로 갈 때 위치 에너지 감소량 얼마가 감소했어요? 그렇죠. 이 높이가 3이니까 3H만 감소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값이 9.8M 3H가 나온다. 아, 그렇구나. 이거 보여주기 위한 거야. 이때 몇 배냐? 이게 3배라고요.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3배라고요. 위치 에너지 감소량.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현재 3배라고. 그러면 운동 에너지 증가는 어떻게 돼야 돼요? 3배가 돼야 되는 거야. 아, 이게는 같은 얘기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요거는요. 결국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 몇 배가 돼야 된다고요? 아, 3배가 돼야 되는구나. 같은 얘기란 말이야, 이게. 결국 같은 얘기. 이게 됐지, 그치? 자, 그러면 다시 그려볼게요. 이제 운동을 그려볼게요, 앞에서. 그럼 P에서 Q로 갈 때 있지, 그치? 요때 한번 그려볼게. 요때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 그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요, P에서 Q 갈 때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요, 자, 구해보세요. 얼마야? 처음 얼마였어요, 얘가? 2였죠, 그쵸? 9이었지, 그치? 얼마 차이 나니? 8이만큼 차이 난단 말이야. 아하, 8이구나. 그럼 여기서 P에서 R로 갔을 때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몇 배가 돼야 돼요? 그렇지, 3배가 돼야 된다고. 아까 썼잖아. 그럼 얼마예요? 83, 24, 2. 이거 써보니까 답이 없네? 처음 풀었네? 잘 생각해. 얘는 증가량이에요, 증가량. 증가량이라고 해. 증가량. 어디에 대해서? P 기준으로 했을 때 이만큼 증가한 거 24. 근데 P가 얼마였어? 2인데 여기서부터 24가 더 증가했다고요. 그럼 얼마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총 에너지량은 처음 갖고 있던 2에다가 24, 2를 더한 거니까 얼마가 돼요? 25, 2가 되겠구나. 이렇게 나와야지. 알았죠? 다음 그래서 25, 2가 되겠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풀이 방법 많아요. 근데 이게 가장 단순한 건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은 운동의 증가량이다. 이걸로 푸는 게 가장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냈어요. 자, 언더스탠드 됐고요. 이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얘도 나중에 이제 생명과학에서 여러분이 배울 거예요. 2학년에서. 통합과학에서는 이 문제가 연계가 되진 않아요. 자, 혈액순환 경로에 대한 거죠. 그죠? 혈액순환 경로. 자, 조금만 좀 깨끗이 지우고 갈게요. 여기서 아마 이 혈액순환 경로에서 이렇게 배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얘 이름 무조건 나가는 혈관은 동맥이죠. 나가는 혈관, 그죠? 근데 얘는 무슨 동맥이겠어? 폐를 향하기 때문에 A는 폐동맥이야 라고 이렇게 배웠던 것 같고요. 분명히 A, B가 모두 동맥이라 했기 때문에 힌트 줬죠, 그죠? 얘는요, 대동맥이야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근데 그림상에서 보게 되면 아직 폐를 안 지났잖아.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중학교 때 야, 우리 다 동맥은 동맥혈이고 정맥은 정맥혈인데 폐만 반대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는 폐에 가서 여기 지나면서 외부에서 뭘 받아올 거냐면 얘가 요 끝에서 O2를 받아올 거란 말이야. 그리고 뭘 내보내요? 이제 CO2를 내보낼 거란 말이야. 아니 그러면 얘는 아직 O2를 안 받았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O2가 되게 적어요. 얘는 CO2가 되게 많아요. 그치? 여기는요? 얘는요? 폐정맥이지. 얘가 폐정맥이거든? 폐정맥은 반대로 어때요? 이름이 정맥인데 정맥피가 안 흐른다고. 왜? 산소를 받아왔기 때문에 O2가 많아져요. 얘는 CO2가 적어지죠. 생각나죠? 그죠? 근데 나머지 얘는 아니란 말이야.
반 기준으로 해서 있지, 그치? 오른쪽에 있는 건, 자, 왼쪽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배웠었지, 그치?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건 산소가 많기 때문에 얘는 동맥혈이었고요. 왼쪽에 있는 건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았기 때문에 얘는 정맥혈이야. 이렇게 배웠었는데, 야, 근데 동맥은 동맥이거든? 정맥은, 여기도 얘가 대정맥이죠. 보통 정맥은 정맥이거든? 근데 얘만 반대야. 얘만 반대야. 얘는 동맥이 정맥혈이고요. 정맥이 동맥혈이야. 아, 헷갈려. 그래서 폐만 반대야.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고 아마 중학교 때 배웠던 내가 안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배웠을 거야. 다들 알았지, 그치? 그쵸? 자, 그럼 어쨌든 여기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폐는 순환계에 속한다고 했는데 폐는 순환계가 아니라 호흡계가 되겠죠. 심장 같은 게 순환계가 되는 거지, 그치? 심장, 혈액, 혈관이 순환계죠. 그래서 틀렸어요. 콩팥에서 포도당의 재흡수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콩팥, 그렇죠? 콩팥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얘가 여과 후에, 그지? 여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재흡수하고 분비가 일어나죠. 여과란 건 단순하게 작은 크기의 분자만 다 이동한 거란 말이야. 재흡수란 건 어떤 거예요? 그렇지.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 재흡수되는 건 포도당이나 뭐 아미노산 이런 것처럼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물도 재흡수가 되죠. 그죠? 물도 재흡수가 되고 무기염류라든지 뭐 등등등등 필요한 만큼만 재흡수가 됐었죠. 얘는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100% 재흡수가 됐고요. 물은 99% 재흡수가 됐다. 뭐 이런 거 배웠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포도당은 콩팥에서 재흡수가 일어납니다. 혈액 속의 단위 부피당 산소의 양은 A에서가 B에서 많다라고 돼 있는데 A는요 산소가 적어요. B는 산소가 어디 있어? B 여기 있네요. 이거 안 썼네, 그지? 자, B는요 얘는 O2가 얘도 되게 많고요. CO2는 되게 적겠죠. 왜? 아직 안 썼잖아, 피를. 여기까지 와서 돌아갈 때 아직 안 썼죠, 피를. 얘한테 안 줬지, 아직,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A에서가 B에서 많다는 틀렸습니다. 이해됐죠, 그죠? 누가 많아요? B가 훨씬 더 많죠, 산소가. 그래서 답은 니은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죠? 이게 18번 문제가 되겠고요.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19번 문제가 아마 또 한 번 또 발목을 잡았을 거예요. 이것도 3학년 1학기 때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들인데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통합과학에서는 직접적으로 연계는 안 돼요.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이 내용을 알아야지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화학 반응식에서의 어떠한 양적 관계는 조금 알아둬야 돼요.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통합과학에서도 그런 양적 관계가 간접적으로 나오거든. 근데 수능에서는 아마 그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거예요. 어쨌든 이 내용도 여러분이 좀 익혀둬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헤맬 거야. 자, 근데 이 문제 되게 간단해요. 일단 여기서 반응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응식에서는요 오른쪽과 왼쪽의 원자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분명히 물어볼 거란 말이야. 밑에 물어보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면 돼요? 지금 현재 얘는 2A가 있는 거고요. 여기도 2A가 되는 거지. 근데 A 개수 맞춰보자. 얘가 2개죠. 얘 2개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A가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죠. 얘가 2가 돼야지만 산소 원자가 2개가 되겠고요. 그러면 얘가 2니까 이게 2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응시켜봤어요. 질량이야. 질량 잘 봐요. 질량. 얘가 1g 집어넣었더니 1g 집어넣고 얘가 8g 집어넣었더니 어이구 9g이 나왔어. 이게 뭐야? 2개 더한 값이네요. 그럼 이때 반응 질량비는요. 질량비는 그냥 밑에 쓸까요? 여기다가 질량비를 그냥 바로 쓸게요. 질량비는 몇 대 몇이에요? 얘가 얘는 1대 8대 9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1대 8대 9로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3g 있으면 8에 해당하는 비용은요 얼마예요? 8, 3, 24가 되는데 아니죠. 그럼 얘가 16g이 다 반응하고 얘는 2g이 반응해서 얼마가 나오겠어요? 9니까 18g이 나와야겠죠. 그럼 2번에서는요 뭐가 남아요? 여기서는 2에서는 수소가 1g이 남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억은 A는 2가 되겠고요. 자, 니은 2에서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은 O2가 아니라 2에서 뭐가 남아요? 그렇죠. H2가 1g이 남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자, 디귿 X는 18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1대 8대 9가 돼야 되기 때문에 1대 8대 9 어디야? 18g이 맞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답은 그래서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20번. 얘는 이제 렌즈에 대한 얘기인데 이 렌즈에 대한 얘기도 통합과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여러분이 또 배울 거고요. 요게 특징이 뭐냐? 천체만 원경 A로 달을 관측할 때 진행하는 경로를 나타낸 거고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경통식 만원경이죠. 대물 렌즈가 빛을 모아서 볼록 렌즈들이었지. 볼록 렌즈 모여서 저반 렌즈를 보게 되면 잘 보면 이 빛의 경로를 보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온 빛이 어디로 가요? 아래로 날아가네. 그렇지? 그러면 위 아래가 바뀌겠구나.
마찬가지야. 옆으로 들어온 빛도 이렇게 가겠죠. 그죠? 아,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자, 상하 좌우가 바뀌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빛의 경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봐봐. 이쪽에 들어온 빛이 일로 보여야 되는데 아래로 보이잖아. 그치? 얘가 이 중간에 초점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얘는요. 이런 식으로 상하좌우. 위로 들어온 건 아래로 들어가고 왼쪽으로 들어온 건 오른쪽으로 가겠지. 그치? 빛이. 그치? 오케이? 상하좌우가 바뀌어 보이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기억. A의 대물 렌즈는요. 대물 렌즈는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모으는 역할을 하고요. 저반 렌즈는요. 상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치?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자, 니은 A로 천체를 관측하면 거꾸로 선상이 보인다. 방금 얘기했었죠. 빛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위쪽이 아래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간다 얘기했었죠. 어차피 렌즈는 동그라니까 위에서 들어온 빛은 아래로, 왼쪽으로 들어온 빛은 오른쪽으로 가겠죠. 오케이? 무슨 얘기 알겠지? 그치? 그럼 당연히 얘가 거꾸로 보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위에 있는 놈이 아래로 보인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상하좌우가 다 바뀌기 때문에 위아래도 바뀌어 보이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날 달의 실제 위상은 상현이다 그랬는데 상현 하현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예전에 가르쳤어요. 니네 물수자 쓸지 알아? 물수 이렇게 쓰지 물수 그지? 여기를 먼저 쓰고 나중에 썼죠 그죠? 그래서 막고 막으세요. 상하예요. 자, 오른쪽 볼록 달은 상현이고요. 왼쪽 볼록 달은 하현인데 그러면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지금 어떤 거야? 뭐라고 똑같아? 얘랑 똑같지 않습니까? 하현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하현처럼 보이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만원경 볼 때 상하 좌우가 바뀌니까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는 뭐예요? 상현처럼 보이지만 얘는 뭐다? 실제로는 뭐였어? 하현처럼 보이죠? 이 다리죠. 미안해. 이 다리죠. 하현처럼 보이지 실제는 뭐야? 실제는 상현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모습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오른쪽 볼록한 달로 보이겠죠. 그런데 얘가 만원경을 들어오면서 반대로 보일 테니까 상하가 바뀌겠죠. 그래서 얘는 왜냐면 얘는 상하 좌우가 그지? 좌우로 할게요. 좌우가 바뀐 거죠. 위아래도 바뀌지만 좌우도 바뀌겠죠. 그래서 얘는 상현이 맞습니다. 원래는 하현 모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관찰된 현재 이 모양은 만원경에서 모양은 이건 만원경이죠. 만원경 모양이에요. 경에서는 어떻게 보여요? 얘는 하현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나 실제는 상현이다. 오케이? 하현. 오케이? 상하. 이런 식으로 기억했다는 얘기야. 자, 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그치? 왜? 작년에는 한 40분인가? 끝냈거든. 한 35분인가? 40분에 문제를 다 끝냈거든? 설명할 게 너무 많아, 지금 이번에는요. 되게 어려워졌어요, 문제가.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아주 울상이실 거야. 뭐 이렇게 어려워? 막 하면서 얼굴을 막 찌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도 그래요. 이거 실수하기 쉬워요. 상현이네? 생각 안 하면 다 틀리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아마 수능에서도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지만 이렇게 함정을 좀 파놓을 거다. 니네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거 다 못 맞게 할 거야 라고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통합과학 시작했으니까 일단 정확히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 난이도 나올 테니까. 그리고 작년까지 애들 다 엎어 잤거든요. 다 찍고 어차피 과학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니까. 특히 이제 6월, 9월 달에는 여러분들 통합과학 내용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수능에서 그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에 익숙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져요. 아셨죠? 그죠? 자, 여기까지 우리 3월 모의고사 다 했고요. 우리는 아마 6월 달에 다시 볼 것 같아요. 6월 모의고사에 또 다시 컴백할 거야. 돌아올 거야. 그래서 야, 내 말 맞지 않니? 어렵지? 막 이러면서. 그죠? 그래요. 공부 좀 열심히 좀 하시고요. 그리고 1학년 때 여러분 내신 하면서 수능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내신 하는 게 곧 수능이니까 1학년 때 과학 놓지 마시고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도 틈틈이 좀 해야 될 거예요. 분명 배우진 않을 건데 아마도 수능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잊어먹지 않게 하게 될 거예요. 3학년 때는 진짜 본격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고요. 아시죠?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나중에 6월 모의고사 해제 다시 볼 거예요. 그리고 아직 통합과학이 준비가 안 됐다. 그런 학생들은 선생님 강의에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놨거든요. 근데 좀 내용이 길긴 해. 근데 굉장히 상세해요. 그래서 모든 내신이 다 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아직 듣지 않는 학생들은요, 선생님 강의에서 같이 만날게요. 자, 여기까지 듣느라 수고가 많았고요. 여러분들 앞날에 정말 큰 행운과 정말 큰 점수 향상과 그 다음에 모든 일치 그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6월 달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